LA 국제공항. 평소처럼 아시아발 항공편이 밀려드는 아침. 심사대 앞에는 수많은 승객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었고 그중 한 남성의 모습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단정한 수트, 침착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해 보이는 한국 여권. 하지만 제가 그 여권을 넘기는 순간 설명하기 힘든 위화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억양, 빈틈없는 답변,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그 남성. 그런데 그 완벽함이 오히려 가장 큰 이상 징후가 되고 말았어요. 기술 강국이라는 한국의 여권, 과연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날 제 심사대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처음 LA 국제공항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땐 한국이라는 나라에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그저 아시아 노선 중 하나였고 한국어는 다른 언어보다 발음이 쉬워 보였다는 이유로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한국발 여권들이 제게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히 언어 때문이 아니라 뭔가 설명하기 힘든 질감 같은 게 있었어요. 문서를 넘길 때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신뢰감, 저는 그걸 오래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위조 여권 판별, 특히 아시아 노선 중에서도 한국발 항공편 쪽을 주로 맡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대학 시절 한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낸 경험 덕분에 한국어에 익숙하고 문화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게 큰 무기가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과 대화나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쯤 공항에 도착했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라 공항 터미널 내부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시아발 비행기들이 몰려오는 시간이라 곧 사람들로 가득 차겠지만 그 잠깐의 고요가 저는 좋았어요. 제자리로 걸어가면서 항상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오늘 도착 예정인 항공편 목록이에요. 그날도 어김없이 한국발 항공편이 몇 편이나 있었고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입국 심사는 반복적인 작업이지만 단 한 사람만 틀려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번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엔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내부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사실 한국 여권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데 그만큼 범죄 조직 입장에선 좋은 표적이기도 하거든요. 심사가 시작되고 한두 시간쯤 지나자 제 앞에 꽤 인상적인 여성이 나타났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 그리고 누가 봐도 고가 브랜드인 백을 들고 있었어요. 정돈된 외모, 자신감 넘치는 표정. 이런 사람은 흔히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겉모습일수록 더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그녀는 한국 여권을 내밀며 영어로 굿모닝이라고 인사했어요. 전 한국어로 반갑게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이 잠시 얼어붙었어요. 고개를 살짝 돌리더니 아주 어색한 억양으로 서울이요. 라고 대답했는데 뭔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어느 동네에 사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근처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 순간 제 직감이 깨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면 적어도 구단이나 동네 이름쯤은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서울 근처는 현지인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표지의 재질은 정교했고 홀로그램 반응도 괜찮았지만 출입국 도장 기록이 이상했어요. 같은 날짜에 베이징과 방콕의 입국 도장이 함께 찍혀 있었던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표정을 바꾸지 않고 최근 한국에서 어떤 곳 가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더니 명동이요라고 대답했는데 이상하게도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명동이라는 단어는 외국인이 한국 관광지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덧붙였어요. 명동 어디? 식당, 쇼핑몰, 카페 중에서요? 그러자 그녀는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전자칩을 스캔했을 때 경고 표시가 떴습니다. 여권에 적힌 신상과 침대 정보가 불일치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어요.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조용히 보안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익숙한 동작으로요. 보안팀이 조용히 접근해 그녀를 별실로 안내할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왜요? 무슨 문제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단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게 저희 규칙이에요. 감정 개입 없이 차분하게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 조사실로 이송된 첫 번째 여성이 자리를 비우고 나서 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겉모습만 보면 완벽했던 그녀가 한국 여권을 위조한 사실은 제게 여러 생각을 남겼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권이란 단지 신분증의 연장이었는데 지금은 그 안에 담긴 기술력과 진위 여부가 국제적인 신뢰 문제와 직결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여권처럼 신뢰도가 높은 경우엔 그 의미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예감이 계속 맞아떨어졌어요. 첫 번째 케이스가 끝나기도 전에 제 안에서는 또 다른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신호가 울리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 심사는 흐름을 타야 했고 저는 곧장 다음 승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남성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다소 크고 당당한 체격이 눈에 띄었어요.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에 실크 넥타이, 구두는 광택이 흐르는 상태였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는 한국인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권을 받았을 때 그가 먼저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한국어로 되물었어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그러자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짧게 웃고는 영어로 해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발음이 이상했어요. 단지 억양 문제가 아니라 입모양과 속도, 문장의 흐름 모두 어색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의심의 단서였어요. 그의 여권은 겉으로 봤을 땐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몇 주 전에 발급된 새 여권이었고 페이지 상태도 깨끗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도장이었어요. 한 달 사이에 싱가포르, 홍콩, 방콕, 마카오, 타이베이까지 5개국을 다녀온 기록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어요. 입출국 도장이 마치 기계로 자를 대고 찍은 것처럼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깔끔한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대화는 점점 어색해졌어요. 제가 많이 여행하셨네요.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살짝 망설이더니 비즈니스 관련 미팅이 많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업종이냐는 질문에는 글로벌 무역이라고 했는데 표현 자체가 너무 두루뭉술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게다가 그가 말하는 동안 계속 바닥을 발끝으로 긁는 버릇이 보였어요. 전에도 봤던 행동이었고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나오는 무의식적 동작입니다. 그의 태도는 전체적으로 위축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더 이상했어요. 진짜 사업가라면 피곤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서둘러 나가야 할 일정을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는 너무나 침착했어요.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어요.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더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여권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귀를 유심히 봤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사진 속 인물의 오른쪽 귓불에는 작은 점이 있었는데 제 앞에 남성에겐 그 점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점 하나로 결정을 내릴 순 없었지만 전체적인 의심이 쌓이던 참이라 순간적으로 직감이 더 강하게 작용했어요. 한국에서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라고 일부러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그가 짧게 당황하더니 불고기 좋아해요 라고 답했는데 말투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웠고 시선은 제 뒤편 출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설날에 뭘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초콜릿을 사러 가요 라고 말했어요.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한국인도 설날에 초콜릿을 산다고 하지 않아요. 제 손은 조용히 비상 버튼 위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주머니를 더듬는 동작을 취했어요. 순간적으로 긴장이 올라왔지만 다행히 꺼낸 건 휴대폰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듯 빠르게 화면을 넘기고 있었고 저는 그 동작을 놓치지 않고 다시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빠르게 진입해 그를 제지했고 휴대폰은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어요. 화면에는 중국어로 된 메시지가 수십 건 떠 있었고 그중 일부는 배송 완료, 경유지 확인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단어는
위조 여권이나 사람 운반과 관련된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사실에서의 확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한국 여권 외에도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위조 여권이 들어있었고 대부분이 고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것이었어요. 심지어 가방 안쪽 포켓에는 마치 샘플처럼 정렬된 미사용 여권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개인 범죄자가 아니었고 국제범죄 조직의 운반 책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지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국가가 세계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한국 여권을 위조하려 하는지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권의 표지에 새겨진 태극 무늬와 홀로그램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 그리고 정체성의 상징이라는 걸 그 사건이 증명해줬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예전처럼 단순히 문화적인 매력을 가진 국가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안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국가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다시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 경험은 제 안에 조용히 자리 잡았고 제 업무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또 누군가 한국 여권을 들고 제 앞에 선다면 저는 단지 여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기술력과 신뢰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 심사대 앞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줄을 서 있었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였습니다. 너무도 완벽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직감은 그 순간 또다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다 보면 어떤 날은 유난히 긴장이 풀리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딱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두 건의 위조 여권 사건이 이어지면서 제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위조 범죄가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오후쯤 되자 저는 조금씩 평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일이 보니 매 순간 긴장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점심을 마치고 복귀한 자리에서 심사대를 다시 세팅하고 있었는데 그때였어요. 아주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수트에 넥타이 매무새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손에는 고급 브랜드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자세부터 걸음걸이까지 전형적인 한국 대기업 중형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곤한 기색도 없이 또렷한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고 눈을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인사까지 건넸어요. 말투며 표정이며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입국 목적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자 그는 정확한 억양으로 출장입니다. 뉴욕 본사 회의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억양도 어색하지 않았고 문장 구조도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심지어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드라마나 시사 이슈에 대해서도 능숙하게 언급했어요. 이쯤 되면 대부분의 심사관은 별다른 의심 없이 통과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게 너무 매끄러웠거든요. 언어, 태도, 복장, 심지어 여권의 상태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함이 오히려 저를 멈춰서게 만들었어요. 경험상 자연스러운 사람은 약간의 허술함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에겐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권은 올해 발급된 최신 한국 여권이었어요. 홀로그램 반응, 내장 칩 상태, 표지 재질 모두 이상이 없었고 출입국 도장도 날짜와 위치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칩을 스캔했을 때도 별다른 경고 없이 정확한 정보가 떴습니다. 그런데 제가 페이지를 넘기며 여권 번호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중 아주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그건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대부분의 심사관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차이였어요. 저는 얼마 전 본부에서 진행된 고급 보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 여권 번호 체계에 대한 새로운 변경 사항이 소개됐는데 올해부터 적용된 P 시리즈 체계였어요. 그런데 그의 여권은 발급 연도가 2024년임에도 불구하고 번호 체계가 구형인 M 시리즈였어요. 순간 심장이 멈칫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정말 정교하게 위조를 시도했는데 아주 미세한 디테일 하나를 놓친 거예요.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여권을 스캔하는 척하면서 이미 오른손은 특수조사팀 비상 버튼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서울에서는 어느 구에 사세요? 그는 지체 없이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정도 대답은 누구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반포동의 유명한 식당 중 어떤 데 가보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이번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 파스타 잘하는 데 많죠. 뭐더라 카사 무슨 이름이었는데 이렇게 말끝을 흐리더니 말을 돌렸어요. 그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진짜 현지인이라면 식당 이름이 기억 안 나더라도 특정 위치나 분위기 같은 걸 말했을 텐데 그는 그저 어색하게 분위기를 피하려고 했어요. 저는 모니터 옆쪽에서 특수팀에게 보낼 비밀 채팅창을 띄웠고 위조 여권 의심번호 체계 불일치 고급 수준 가능성 있음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응답은 곧바로 돌아왔어요. 해당 패턴 최근 수사 중인 국제 조직 방식과 유사. 진입 준비 중. 특수팀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여권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시스템에 약간의 지연이 있어서요. 잠시만요라고 말하면서 그의 반응을 살폈어요.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지도 않았고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평정심이 더 무서웠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대해 훈련을 받은 사람 같았거든요. 그의 손이 서류 가방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게 유일한 단서였어요. 몇 초 후 제 뒤편에서 아주 조용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특수팀 요원 2명이 그의 양옆에 자연스럽게 섰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굳은 표정이 나타났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실로 함께 이동해 주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요원들이 움직였고 그는 마치 이미 준비된 듯 천천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밤 조사실에서 밝혀진 사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는 단순한 위조 여권 소지자가 아니라 아예 위조 여권의 품질 검수자였어요. 범죄 조직 내부에서 여권의 완성도를 점검하고 실제 입국 심사까지 통과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서는 고급 보안 칩 샘플, UV 잉크 테스트 시트, 나노 반응 잉크 기술 관련 자료까지 발견되었어요. 그는 심지어 각국의 최신 여권 디자인과 보안, 체계까지 분류한 디지털 파일을 USB에 담고 있었습니다. 파일명 중에는 한국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보안 기술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건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동시에 확실한 인식을 남겼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히 디자인이 잘 된 여권이 아니에요. 매년 보안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신뢰도를 지켜내는 말 그대로 국가기술력의 집약체였습니다. 미국조차도 그렇게까지 자주 보안 체계를 바꾸진 않아요. 그 정교함과 끈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사람에게서 허점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 허점이 아주 작은 번호 체계의 차이였다는 게 제겐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그날 이후 저는 여권을 넘길 때마다 더 집중하게 됐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국가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마지막 심사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다리가 얼얼할 정도로 오랜 시간 앉아 있었어요. 보통 하루에 수백 명의 승객을 만나지만 이렇게 정신적으로 소모되는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3건의 위조 여권 사건, 그 중심에는 모두 한국 여권이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마지막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했던 위조 여권,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국제 조직의 정체. 그 여권을 만든 조직은 단순한 사기꾼들이 아니라 각국의 보안 체계를 분석하고 모방해온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뚫지 못한 한 가지, 바로 한국의 여권 번호 체계였습니다. 번호 체계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였어요. 그건 단지 번호의 배열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자체 개발해온 보안 시스템의 일환이었고 제게는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여권 하나에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보안이 담겨 있다는 사실, 그게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사건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했는데요. 한국은 23년 주기로 여권 디자인과 보안 요소를 꾸준히 갱신해 왔더라고요.
보통 국가들은 기존 양식을 유지한 채 작은 보완만 반복하는데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외부 업체가 아닌 자국의 기술진들이 직접 개발한 방식으로요. 저는 그 부분에서 진짜 신뢰가 뭔지 느꼈어요. 신뢰는 단지 오랜 시간 쌓인 관습이나 외교 성과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술과 의지, 그리고 그걸 지켜내려는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라는 사실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단지 여행 자유도로만 해석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기술자들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FBI 내부 회의가 열렸고 저는 여권 위조 사건과 관련된 발표를 맡게 되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한 동료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그 한국 여권 진짜 인상 깊더라. 우리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미국처럼 자부심 강한 조직 안에서도 한국의 기술을 배우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이번 사건이 꽤 깊은 영향을 준 것 같았어요. 회의 후 저는 외국인 심사 담당자들과 잠깐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일본, 독일, 캐나다 담당자들도 있었고 다들 최근 몇 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여건이 뭐였냐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었어요. 대부분은 한국 여건을 언급했어요. 특히 일본 담당자는 우린 디자인을 거의 10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2년마다 새롭게 만들더라며 감탄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떠올렸어요. 예전엔 단지 아시아의 하나의 국가로만 생각했어요. K-팝, 드라마, 김치 정도로 기억되는 대중적 이미지에 그쳤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술, 시스템, 국가 신뢰. 이런 키워드로 떠오르는 나라가 되었어요. 출입국 관리라는 업무를 하면서 저는 수많은 나라의 여건을 다루게 됩니다. 어떤 나라는 기술은 좋은데 관리가 허술하고 어떤 나라는 디자인은 세련되었지만 내용이 허술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여건은 기술, 보안, 디자인, 관리까지 균형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단순한 행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진 철학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한국 여건이 제 앞에 올 때마다 저는 다른 태도로 임하게 되었어요. 단지 문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국가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심정으로 대하게 됐습니다. 여건을 넘기며 보이는 반짝이는 홀로그램, 그 속에 반영된 작은 무늬 하나까지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엔 같은 문장이 떠올랐어요. 신뢰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증명되는 것이다. 한국은 그걸 해낸 나라였어요. 말로만 신뢰를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증명해낸 나라였고 저는 그 사실을 수천 장의 여건을 통해 확인한 셈이었어요. 위조 여건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신뢰 구조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 여건이 허술한 체계였다면 그렇게 정교한 위조를 알아채지도 못했을 거예요. 며칠 전 중국 공항 관계자들이 우리 공항 시스템을 견학하러 왔을 때였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처럼 여권 시스템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했어요. 다른 나라 따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한국은 그걸 했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지만 참 무게가 있더라고요. 한국은 흉내 낼 수 없는 기준을 세운 나라였어요. 그 기준이 바로 지속적인 변화였고 고유한 기술이었어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낸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매일 수많은 여건을 심사하고 있지만 제게 가장 확실한 감정을 주는 여건은 언제나 한국 여건이에요. 그건 단지 제 경험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건을 펼치는 순간 기술과 신뢰, 그리고 책임감이 함께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단지 국가가 찍은 도장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날의 사건들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건이란 건 결국 나라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단단하게 설계되어 있다면 그 나라의 믿음도 함께 커지게 되죠. 저는 한국 여건을 통해 그 사실을 다시 배웠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는 한 저는 늘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날 마지막으로 심사한 승객은 아주 평범한 한국인이었어요. 조용히 여권을 건네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여권을 확인하며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아마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그가 들고 있는 여권이 제게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는지를요.
좋은 여행 되세요라는 제 인사와 함께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다시금 느꼈어요. 이 작은 도장 하나가 단지 입국 허가가 아니라 신뢰와 기술 그리고 한 나라가 증명해낸 자부심의 흔적이라는 걸요.